문이 열리기 전에 심장이 먼저 멈추겠다고 떨고 있었는데요. 그날 아침부터 이상했었습니다. 지은호가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는데요. 비누 냄새도 아니고 병원 소독약 냄새도 아닌데 오래된 금속을 만졌을 때 손끝에 남는 그 특유의 차가운 기운이 공기 속에 섞여 있었거든요. 몸을 일으키려는데 팔다리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기 때문이었죠. 지강호가 집을 나간 뒤로 집안은 조용했는데요. 조용한데도 귀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누나는 우리 가족이 아니었다는 말이 벽에 붙은 모처럼 계속 걸렸거든요. 지은호는 어제 밤새 가게 정산을 뒤적였는데요. 결제 오류 하나, 환불 영수증 하나 다 합쳐봤자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작은 틈마저도 마음을 찌르듯 불편했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인테리어 일을 병행하면서 가게를 지키는 일은 늘 빠듯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의뢰인은 유독 눈에 밟혔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깔끔한 말투, 다듬어진 표정, 그늘 하나 없는 미소 같은데도 묘하게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고성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는데요. 벽지를 고르면서도 가격표보다 사람 표정을 먼저 봤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누가 얼마나 미소를 지을지 정확히 알아맞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능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냄새가 묻어나왔습니다. 다정한 말 끝에 단단한 돌멩이가 하나씩 숨어 있었거든요. 이상철은 새벽부터 골을 찌푸리고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늘 그랬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고도 집안을 붙드는 방식이 있었거든요. 말은 적었지만 눈빛이 모든 걸 설명했는데요. 오늘은 특히 더 그랬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된장국 김이 올랐다가 금세 꺼졌고 숟가락 소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김다정은 딸과 아들들을 돌아보며 말없이 국을 나눠주었는데요. 손이 익숙하게 움직이면서도 가끔 멈칫했거든요. 무언가 마음속에서 걸리는 게 분명했는데요. 지은호의 얼굴이 지나치게 창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옥래는 작은 한숨을 길게 내뱉었는데요. 연세가 드니 눈이 먼저 사람 속을 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도 그러셨죠. 국자 소리에 깜짝 놀라는 손주 며느리 같던 지은호의 어깨에 떨림을 보자마자 오래전 장독대 아래 묻어둔 말 못할 기억들이 덜컥 솟아올랐습니다. 김장수는 아침 햇빛을 등지고 앉아 있었는데요. 귀가 어둡다며 몇 번이나 되묻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마디로 판을 가르는 분이었죠. 그분의 눈꺼풀에도 오늘은 묵직한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마자 하늘을 올려다봤는데요. 딱히 볼 게 없었는데도 그랬습니다. 마음이 시끄러울 때 그는 늘 하늘을 봤거든요. 오늘은 회의가 3개, 보고가 2개, 아버지 박진석에게 설명해야 할 안건이 하나였는데요. 정작 그를 괴롭히는 건 숫자가 아니라 이름이었습니다. 지은호. 웃을 때 잇몸이 살짝 드러나는 그 습관, 손에 상처가 나면 밴드를 꼭 세로로 붙이는 그 습관, 일을 끝내고 나면 고개를 아주 천천히 숙이는 그 습관까지 죄다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박진석은 아들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인데요. 복잡하게 보이지만 결국 간단한 사람, 간단해 보이지만 끝내 복잡한 사람. 아버지는 성재가 두 번째라고 했습니다. 칭찬 같기도 하고 경고 같기도 한 말이었는데요. 성재는 그 말의 뜻을 늦게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날 검진센터 앞에서 고성이는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재고 있었는데요. 시계 바늘을 보지 않아도 흐름이 손에 잡히는 사람처럼 침착했죠. 예약은 오래전부터 잡아두었고 접수대 직원과 나누는 미소까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들어서자 고성이는 반가운 목소리로 불렀는데요. 아무 걱정 말라며 손등을 토닥였죠. 단단한 손길이었는데 온기는 드물었습니다. 지은호는 검사를 받기로 마음을 정리했는데요. 사실 겁이 났습니다. 몸이 자꾸 가벼워지고 잠이 얕아지고 어지러움이 잦아졌거든요. 아프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아서 못한 채 버텼는데요. 오늘만큼은 피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한편 이지혁은 오전 상담 일정 중에도 마음이 걸렸습니다.
비혼주의라며 늘 선을 긋던 그가 정작 한 사람의 안부 앞에서는 선이 흐려지곤 했거든요. 지은호가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다가 손목을 부여잡던 장면이 떠오르자 가슴이 답답했는데요. 전화기를 몇 번이나 잡았다 내려놓았죠. 연락을 걸면 마음이 들킬까봐, 연락을 안 하면 일이 커질까봐 두 가지 걱정이 서로 어깨를 밀었습니다. 그때 박성재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성재는 짧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냐고. 혁은 의아했지만 사실대로 말했죠. 현장에 나가려다가 잠시 카페에 있다고. 성재는 숨을 한 번 길게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상한 낌새가 있다고. 그리고 아주 낯익은 이름을 꺼냈는데요. 고성이었습니다. 성재는 고성이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입술이 그 단어를 기억하지만 마음이 거부했거든요. 성재는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늘 무언가를 위해 누군가를 배치하는 사람이라고요. 오늘 지은호가 그 무언가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요. 혁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몸이 먼저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는 차에 올라타며 미간을 꽉 모았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어젯밤 늦게 카페 뒷문으로 들어온 낯선 발걸음, 가게 앞 담배꽁초 2개의 간격, 정리돼 서랍에 옮겨 앉아있던 작은 열쇠 하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조각들이 서로를 찾아가며 끼워 맞춰졌는데요. 그 열쇠 옆에 낯선 카드가 살짝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카드의 옆면에 아주 얇은 흠새줄이 보였는데 혁은 그때는 의미를 몰랐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검진센터 접수대 뒤쪽 벽에는 안내문이 줄줄이 붙어 있었는데요. 문자 하나가 빠지고 점 하나가 더 찍히고 선 하나가 단절된 곳들이 보였죠. 지은호는 그 미세한 어색함을 못 봤습니다. 긴장한 사람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호흡만 보이거든요. 반면 고성이의 눈에는 그 모든 어색함이 하나의 문장처럼 읽혔는데요. 준비가 끝났다는 문장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내시경이 포함되어 있고 편안하게 잠드는 방식을 권한다고요. 지은호는 망설였는데요. 비용이 걱정이었습니다. 고성이가 그 자리에서 대답을 대신했죠. 내가 부담하겠다고. 말은 보드랬는데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거든요. 바늘이 팔 안쪽에 들어가자 지은호는 잠깐 눈을 감았는데요. 차가운 물이 혈관을 따라 퍼질 때마다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사진첩 속 팔찌 하나, 걸쇠가 이상하게 반대 방향으로 잠겼던 그 팔찌, 그리고 뒷면에 아주 낯선 이니셜처럼 보이는 전표기 3개. 그때는 귀엽다고만 생각했는데요. 이상하게 오늘은 그 전표기가 머릿속에 눅눅하게 붙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절차는 간단하고 금방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 밑바닥에는 딱딱한 모래가 깔려 있었죠. 손등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간호사가 알아차렸는데요. 간호사는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하는 순간이 세상엔 있거든요. 그 시각, 박성재는 회사 지하실 창고에서 낡은 상자를 열고 있었는데요. 서류라 쓰고 덧칠라 읽어야 맞는 것들이 잔뜩 들어 있었죠. 거기서 성재는 이상한 영수증 묶음을 발견합니다. 검진센터와 관련된 외주 계약서에 의사 이름 옆에 불필요한 별표가 3개 붙어 있었거든요. 별표는 보통 중요 표시인데 이건 위치가 달랐습니다. 환자명 대신 봉투번호, 금액 대신 전표기. 그 점 3개가 성재의 시야를 사로잡았죠. 성재는 곧장 번호를 2개 눌렀습니다. 한 명은 이 지역, 다른 한 명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말 대신 행동으로 움직이는 편이었는데요. 연락을 받자마자 그가 한 말은 짧았습니다. 알겠다. 혁이 센터에 도착했을 때 접수대는 조용했는데요. 이상하게도 복도 끝쪽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밝을수록 그림자는 진해지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혁은 숨을 고르며 주머니에서 작은 카드 조각을 꺼냈는데요. 어제 가게에서 주운 그것입니다. 옆면에 얇은 흠새줄. 복도 안내 표지판에서 같은 간격을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시경 대기실 표시 옆 아주 옅은 흠새줄. 누군가 약속처럼 남겨둔 표식 같았거든요. 그때 휴대전화가 떨렸습니다.
발신자는 박성재였습니다. 성재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는데요. 지금 바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거를 묻기도 전에 성재가 덧붙였죠. 사람이 이미 들어갔고 계획이 이미 돌아가고 일을 멈추려면 혼자가 아니어야 한다고. 성재는 간단하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곧 도착한다고요. 문제는 곧이 언제냐는 거였는데요. 이런 날은 분초가 칼끝입니다. 혁은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가 차갑게 식어 있었는데요.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낮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깊게 숨 쉬시고 편히 계시라고. 그리고 아주 작은 금속 소리 하나. 체결되던 무언가가 반쯤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지은호는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는데요. 감기듯 열리고 멀어지듯 가까워지고 기억이 물 위로 떠올랐다 빠지는 그 경계에서 한 장면이 반짝였습니다. 서랍 속 봉투. 봉투 한 면에 작은 점 3개. 그리고 아버지 이상철이 분리수거하러 나갔다가 돌아와 빈말처럼 중얼대던 한마디. 사람 일은 중간부터 묶으면 풀리는 법이 없다고. 그 말이 왜 지금 생각났는지 알 수 없었는데요. 감각은 이미 반쯤 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을 스치는 구두 소리, 동시에 복도 끝에서 굵은 발걸음 소리, 그리고 겹쳐진 단호한 외침. 멈추라는 명령이 공기를 갈랐는데요.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누가 먼저 놀랐는지는 다들 기억이 엇갈렸는데요. 분명한 건 누군가는 주사기를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두 손을 번쩍 들었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얼어붙었다는 사실입니다. 고성이는 의자에 앉은 채로 숨을 고르려 했는데요. 입술이 뜻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한 박자 먼저 말로 판을 움직이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눈이 그녀를 고발했거든요. 경찰관이 이름을 확인하는 동안 고성이는 침착한 표정을 만들려 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 작은 떨림이 들켰습니다. 경찰은 간단히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실내에는 의사와 간호사, 수면에 들기 직전의 환자, 대기 중인 보호자 1명. 그런데 보호자는 보호자가 아니었고 의사는 의사였지만 오늘만은 의사가 아니었고 환자는 환자였지만 오늘만은 누군가의 표적이 될 뻔했는데요. 그게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간호사 1명이 울먹이며 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몰랐다고. 정말 몰랐다고. 그 말은 공기가 되어 방 안에 흩어졌는데요. 누군가는 믿었고 누군가는 믿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늘 그렇게 중간 어딘가에 서 있거든요.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평생 환자를 살리겠다고 맹세했던 손이었는데요. 오늘은 다른 짓을 하려 했습니다. 왜였냐고 묻자 의사는 오래 침묵했는데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막아달라는 부탁을 2번 받았다고. 한 번은 돈으로, 한 번은 두려움으로. 어느 쪽이 더 컸는지 내내 몰랐다고요. 그때 문가에 선 이지혁이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혁은 단 한 번도 영웅이 되고 싶은 적이 없었습니다. 비혼주의를 입에 붙이고 살았고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는 재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만은 그 거리감이 무너졌습니다. 혁이 앞으로 한 발 내딛자 의사의 눈이 혁을 향했습니다. 혁은 말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줄을 빼고 모든 약물 라벨을 건네고 환자 곁에서 한 걸음 물러나라고요. 목소리는 낮았는데 방 안 누구보다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박성재가 도착했습니다. 성재는 경찰과 짧게 눈인사를 한 뒤 담당자에게 서류를 내밀었는데요. 회사 내 내부감사로 확보한 거래 내역, 영수증 묶음, 봉투번호와 전표기, 그리고 이름 목록. 그 목록 맨 끝에 고성이.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공기가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엔 미소 비슷한 게 걸렸는데요. 차갑고 얇은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말했다고 했습니다. 오해라고. 나는 그저 고객이 편히 검사를 받도록 도운 것뿐이라고. 돈은 내가 냈지만 마음은 깨끗하다고.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찰이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조금 남아 있었는데요. 라벨이 지워진 빈자리, 동일 간격의 흠세 줄.
그 흠은 카드 옆면과도 같았고 검진센터 안내판 옆의 흠과도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꿈결처럼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가 물속처럼 멀었다 가까워졌다 했는데요. 어렴풋이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는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단단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그 손이 누구 것인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김다정이었습니다. 다정은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와 딸 곁에 섰는데요. 친딸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다정의 눈에는 그런 말이 들어갈 빈틈이 없었습니다. 다정은 조용히 말했다고 했습니다. 내 딸이라고. 내 손으로 키웠고 내 속으로 안고 살았다고. 피가 아니어도 마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요. 이상철은 문가에 기대어 섰는데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잘못을 판단하고 벌을 정하는 건 법이 할 일, 그러나 지켜야 할 자를 지키는 건 집이 할 일. 그는 그 생각을 끝까지 버티듯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검진센터 로비에 앉아있던 조웅래는 손가락에 묶인 작은 실을 만지작거렸는데요. 옛날에는 아이가 어디로 가든 다시 돌아오라고 손목에 실을 묶어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실이 유난히 당겨지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김장수는 벽시계를 한번 올려다보고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일은 멈추라 해서 멈추지 않고 가라 해서 가지 않는다. 가만히 서서 숨만 잘 쉬어도 살아난다. 그 말은 이상하게 방 안으로 잔잔하게 흘러들었습니다. 사태를 정리하는 동안 박성재는 한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그는 고성희를 본인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겨우 겉껍질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부드러운 말투와 우아한 몸짓 아래 숨겨진 욕망의 모양. 그 욕망이 타인을 어떻게 소모하는지 오늘에서야 제대로 보였거든요. 성재는 숨을 길게 내뱉고 혁을 바라봤습니다. 둘의 시선이 잠깐 걸렸는데요. 그 짧은 순간에 오래된 감정이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경쟁이든 질투든 오늘만은 밀려나 있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이 계획은 누가 세웠고, 누가 움직였고, 누가 결정을 내렸느냐고. 의사는 사람 이름을 선뜻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입을 연 순간 평생이 바뀔 테니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먼저 입을 연 건 간호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특정 시간에 특정 환자가 오면 수면을 우선 권하라는 메모, 약품 트레이의 순서를 조금 바꾸라는 지시, 라벨이 떨어진 빈병을 그대로 보관하라는 당부. 모두 사소한데 모으면 하나의 화살표가 되었거든요. 그 메모의 말투는 미묘하게 정중했고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환자보다 절차가 먼저라고. 절차가 먼저면 말이 쉬워지고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 사이로 남이 만든 목적이 스며들죠. 증거품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 라벨이 벗겨진 병, 트레이 아래 끼워둔 작은 카드 조각, 안내판 옆 흠세줄과 같은 간격의 사인펜 자국. 경찰은 침착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질문을 던졌는데요. 지은호가 최근에 어떤 물건을 받았는지, 누가 어떤 말로 가까워졌는지, 돈이 오간 적은 없는지. 지은호는 10개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으려 했는데요. 그때 김다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집에서 이상한 봉투를 발견했었다고요. 누가 두고 갔는지 모를 봉투. 앞면에 점 3개. 봉투 안에는 사진이 한 장 들어있었는데요. 아기 손목에 팔찌가 채워진 사진. 걸쇠 방향이 왼쪽으로 닫히는 어색한 모양. 다정은 그걸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전화가 오고 방문객이 오고 봉투는 안쪽 서랍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보지 못했거든요. 조웅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이야기 하나가 목구멍까지 올라왔거든요. 전쟁 같은 가난 속에서 사람들이 숫자처럼 취급되던 밤, 아이 울음과 어른 속삭임이 뒤섞이던 순간들, 봉투가 이름을 대신하던 때, 그때도 누군가는 전표기를 썼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요. 점 하나, 둘, 셋. 그게 값이기도 하고 순번이기도 했습니다. 옥래는 낮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거래하던 나쁜 밤의 언어였다고요.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벌어진 일이 오늘 하루의 돌발 상황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끌려온 실의 끝이라는 생각. 누군가는 실을 당겼고, 누군가는 실에 묶였고, 누군가는 실을 팔아 생을 버텼습니다. 오늘은 그 실이 드디어 끊어지는 날이 되어야 했는데요. 끊을 때는 제일 아픈 법입니다. 그때 문 밖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났습니다. 박영나였습니다. 고성희의 딸 박성재의 이복동생. 영나는 숨이 가빴는데요. 손에 쥔 작은 수첩을 떨리는 손으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뒤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수첩 앞장에는 얇게 새겨진 글씨가 있었는데요. 어머니를 뜻하는 단어와 날짜들이 빼곡했습니다. 영나는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엄마의 메모라고. 나도 몰랐던 방들이 집 안에 있었고, 몰랐던 사람들이 엄마 주위를 맴돌았다고요. 영나는 엄마를 사랑하지만 사랑만으로 모든 걸 덮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앞으로 자기 삶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는 손을 떨며 몇 페이지를 넘겼고, 거기에는 검진센터 이름, 의사 이니셜, 봉투번호, 그리고 전표기의 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숫자를 가르칠 때 쓰던 습관 같은 동그라미와 세모가 중간중간 끼어 있었는데요. 영란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공부가 아니라 계산이었다고요. 고성희는 그제야 딸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는데요. 금방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냉정하니까 냉정해진 것뿐이라고요. 약한 사람을 구하려면 강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 강해졌는지 묻자 대답이 막혔습니다. 강해진 끝이 누구를 밟았는지 오늘만큼은 말로 빠져나갈 수 없었거든요. 경찰은 절차에 따라 사람들을 분리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손을 내렸고, 간호사는 트레이를 원래 자리로 옮겼고, 라벨 없는 병은 봉인되었습니다. 지은호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는데요. 무겁던 눈꺼풀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가장 먼저 들린 건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지역이 아주 낮게 불렀거든요. 이름을. 지은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혁의 얼굴이 처음에는 2개로 보였다가 1개로 모였습니다. 이상하죠. 멀리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는데 가까이 오면 그 거리가 한눈에 보이거든요. 지은호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나는 괜찮다고 했는데요. 목소리는 바스라지는 종이처럼 얇았습니다. 혁은 대답하지 않고 물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아주 조금 떨리더군요. 혁은 항상 침착했는데요. 오늘만은 침착을 연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방식으로 하겠다고요. 그 말의 뜻을 누구도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말이 방 안 공기에 작은 기둥을 세웠습니다. 기대고 서 있을 수 있는 기둥이요. 박성재는 문가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욱신거렸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참 이상합니다. 질투와 안도, 부러움과 미안함이 한자리에 모이면 색이 흐려지는데요. 그 흐린 색이 오늘은 유난히 인간적으로 보였습니다. 성재는 마음속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고요. 사실을 바르게 세우고 잘못된 줄을 끊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내 마음을 보겠다고요. 순서가 바뀌면 모두 망가집니다. 김다정은 지은호의 이마를 쓸어내렸습니다. 손길이 잔잔했습니다. 다정은 속으로 거듭 말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한다고. 피가 아니어도 지킬 수 있다고. 이상철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은 허락이자 다짐이었는데요. 우리 집은 오늘도 끝까지 버틴다는 다짐입니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의 일부만 끝났다고요. 더 오래된 실은 집 밖 어딘가로 이어져 있고 그 실을 타고 사람들이 움직였을 거라고요. 그러니 각자 기억을 놓치지 말라고. 작은 점 하나, 작은 흠 하나, 작은 메모 하나가 끝내 길을 가리킬 거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조웅래는 손가락에 실을 살짝 당겼습니다. 느슨했던 매듭이 단단해졌습니다.
김장수는 고개를 살짝 들어 햇빛을 봤습니다. 날이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사람 마음도 맑아지면 좋겠는데 늘 마음은 날씨보다 늦더군요. 늦어도 괜찮다고, 늦어야 제대로 보인다고 장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뒤 모두는 각자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는 길이 이전과 같을 수는 없었는데요. 지은호는 거울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볼, 마른 입술.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빛만은 전보다 또렷했습니다. 자신을 아끼지 못해서 여지껏 흔들렸는데요. 오늘만큼은 자신을 먼저 지키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는 일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걸, 거절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일 때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식탁은 오랜만에 시끌벅적했는데요. 조심스러운 웃음이 오갔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지강호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면 공기가 잠깐 굳어졌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상철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길은 하나가 아니라고. 돌아오는 길은 늘 남아있다고요. 김다정도 덧붙였죠. 돌아올 때 누가 뭐라 하지 않겠다고. 문은 열어두겠다고요. 밤이 깊어갈수록 박성재는 사무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서랍 속 영수증 묶음과 수첩을 다시 펼쳐보며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판을 만든 사람은 겁이 많아서 숫자 뒤에 숨었고 욕심이 많아서 전표기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숨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끝내 자신도 잃어버립니다. 성재는 오늘 밤 그 기술을 걷어낼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에게도 말해야 했죠. 회사를 지킨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왜 오래가는지. 이 지역은 카페 앞에 홀로 섰습니다. 문을 닫고 불을 끄려다가 잠깐 멈췄는데요. 알 수 없는 충동처럼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어제 본 작은 카드 조각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옆면의 흠새줄이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혁은 그걸 손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혼자 살아도 괜찮다고 늘 말해왔는데 혼자서 지켜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오늘 알았다고요.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강해지는 일이라고요. 지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눈을 감으면 병원 냄새가 다시 떠오를 것 같아서 일부러 눈을 크게 떴는데요. 이상하게도 오늘은 숨이 덜 가빴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복잡함이 전부 두려움으로만 채워지진 않았거든요. 대신 묘한 결심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 일을 하되 내 몸을 먼저 챙기겠다는 결심. 부탁에도 선이 있고 선을 그어야 서로가 산다는 당연한 약속.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알림창에는 짧은 문장이 떠 있었는데요. 내일 아침에 따뜻한 죽을 가져가겠다는 말. 발신자는 이지혁이었습니다. 쓸데없이 친절하다고 웃을 수도 있었는데요. 오늘만은 그 친절이 꼭 필요했습니다. 지은호는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고.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진센터에서 수거한 약물의 성분이 곧 밝혀질 거라고요. 그리고 더 큰 소식 하나? 같은 표식이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었다는 보고. 봉투번호, 전표기, 라벨 공백. 멀리 떨어진 창고와 오래된 창고형 사무실, 그리고 바닷가 근처의 작은 창고에서 같은 흔적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창고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옛 기억들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옥래와 김장수는 창고라는 두 글자를 듣자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가 아이를 창고에서 데려갔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에 울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흘렀고 다음 날 아침엔 모래바닥 위에 작은 점 3개가 찍혀 있었다는 기억. 박성재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내부 문서를 더 뒤져봐야 했거든요. 아버지 회사의 오래된 납품 기록, 하청의 하청으로 숨긴 결제표. 거기에도 전표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성재는 마음속으로 짧게 다짐했습니다. 숨는 숫자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겠다고요. 이지혁은 카페 문을 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알아낼 차례라고요.
어젯밤까지는 우연 같았던 조각들이 오늘은 서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작은 카드, 얇은 흠, 뒤집힌 걸쇠, 중간부터 묶인 매듭. 혁은 이 모든 걸 하나의 질문으로 모았습니다. 누가 처음 매듭을 만들었느냐고요. 매듭을 풀려면 시작을 찾아야 합니다. 지은호는 의자에 앉아 따뜻한 죽을 떠먹었습니다. 한 숟갈 먹을 때마다 속이 좀 편해졌는데요. 이상철과 김다정, 조웅래와 김장수 모두가 한 번씩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이라는 건 결국 그런 곳이더군요. 누가 약해지면 나머지가 강해지는 곳. 오늘은 지은호가 약했고 그래서 모두 강해졌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사건은 더 깊어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체포영장을 준비했고 검진센터는 임시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보호 아래 진술을 계속했고 간호사는 모두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고성희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말했다고 했습니다. 자식에게 욕먹는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한둘이냐고. 나는 욕을 먹어도 결국 가족을 위해 움직였다고요. 그러나 박영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은 계산의 반대편에 있어야 한다고요. 사랑이 계산이 되는 순간 사랑은 다른 이름을 갖게 된다고요. 그날 저녁 작은 상자가 집에 배달되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은 없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 낡은 열쇠 하나, 그리고 짧은 쪽지. 쪽지에는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는데요. 처음 자리에 답이 있다는 말. 김다정이 수첩을 펼치자 첫 장에 오래된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기 손목에 채워진 팔찌, 반대 방향으로 잠긴 걸쇠, 그리고 뒷면에 점 3개. 그 아래에는 아주 흐릿한 글씨가 숨어 있었는데요. 읽히는 듯 안 읽히는 듯, 바람이 건드리면 사라질 듯한 글씨. 다정은 손으로 살살 문질러 보았습니다. 글씨 한 줄이 조금 더 또렷해졌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잃은 적 없다고 믿는 사람만 잃은 것을 끝까지 찾는다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모두가 각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잃은 적 없다고 믿는 사람, 애초에 무엇을 잃었는지 모르는 사람. 이 집도, 저 집도, 이 회사도, 저 병원도 각자의 잃어버린 것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의 소동은 잃은 것을 찾으러 가는 첫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밤이 깊어갈 때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는데요. 그 소리를 들으며 지은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무서움은 여전했지만 무서움만 남아있지는 않았거든요. 눈을 뜨면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지혁, 박성재, 김다정, 이상철, 조웅래, 김장수,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지강호.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매듭의 처음 자리. 거기서부터 다시 묶지 않고 이번에는 제대로 풀겠다는 마음으로요. 다음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또 다른 표식을 남길 것이고 또 다른 문이 열릴 것이고 또 다른 선택이 기다릴 거라고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멈추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내일은 살라고 말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믿을 수 있을 만큼 서로의 손이 단단해졌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